안녕하세요. 박문기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요양보호사의 업무 중에서 잘 걸리는 그런 질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왜 생기는지, 근골격계 질환이 왜 잘 생기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반복적인 동작이나 이런 걸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그럴 때 근골격계 질환이 잘 생긴다고 했고요. 그럼 어떠한 질환들이 잘 생기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근골격계 질환의 종류에는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어깨 통증도 있고 요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통계상으로 보면 요양보호사가 잘 걸리는 그런 근골격계 질환으로는 어떤 게 제일 많냐면 요통이 가장 많다고 하고요. 허리가 아픈 이 요통이 가장 많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게 바로 뭐냐면 지금 배우는 어깨 통증이 가장 많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많은 어깨 통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외상이 이씨 아픈 게 아니라 특별한 지금 외상을 당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깨 관절 전체에 통증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통증이 주변으로 이렇게 어깨 주변에서 시작해가지고 이게 번지게 되거든요. 팔로. 그래서 이거 팔로 번지게 되는데 이거 방사가 번진다는 뜻이고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방사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깨 주변이 아팠는데 이렇게 팔 주변으로 번져가지고 팔까지 아픈 방사통까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 통증이 있잖아요. 근골격계 질환의 모든 통증은 하루 중에서 어디가 제일 심한 거냐면 밤에 가장 그 통증이 가장 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특히 팔을 들고 내릴 때 통증이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 어깨 통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목의 통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의 통증은 목이 지금 아픈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목이 뻣뻣하고 그 다음에 목 뒷덜미가 당기고 그리고 이것도 역시 목에서부터 아팠는데 어깨까지 아프고 팔까지 아프고 손까지 아프면서 이 통증이 번지면서 방사통이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깨라던가 팔이라던가 손 전체라던가 이런 통증이 이렇게 번지게 되는 방사통이 있게 되고 여기 이렇게 부분적인 통증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목이 아프면 두통까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목이 아파가지고 이런 두통까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스트레칭 같은 거를 통해서 이걸 갖다가 예방할 수 있는데 스트레칭에 대해서는 이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스트레칭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잘 나오고 힘들어하는 게 바로 뭐냐면 팔꿈치 내측 상과염과 팔꿈치 외측 상과염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시험 문제도 잘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여기 부위가 지금 팔꿈치잖아요. 그죠? 여기 부위가 지금 팔꿈치잖아요. 그럼 이 팔꿈치 안쪽에 지금 통증이 있으면서 아픈 걸 갖다가 팔꿈치 내측 상과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팔꿈치 이 바깥쪽에 외측 부위가 아픈 건 바로 뭐냐면 외측 상과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외측 상과염, 내측 상과염이 있는데 이 내측 상과염 같은 경우는 여기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이 내측을 많이 반복적으로 사용할 때 생기는 거라서 우리 골프 칠 때 이런 식으로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측을 많이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골프를 치는 사람들한테 많이 생긴다 그래서 골프 팔꿈치, 골프 웰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골프 치는 사람한테 주로 많이 사용한다 그래가지고 생긴다 그래서 골프 엘보, 이 엘보가 팔꿈치라는 뜻이거든요. 팔꿈치라는 뜻이라서 골프 엘보, 골프 팔꿈치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팔꿈치 외측 상가염 같은 경우에는 테니스를 칠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팔을 잘 뻗쳐가지고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팔을 자꾸 이렇게 뻗치게 되거든요. 테니스 칠 때. 그래서 이 테니스 치는 사람한테 잘 생긴다 그래서 우리 테니스 엘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테니스 선수들한테 잘 생긴다 그래서 우리 테니스 엘보, 테니스 팔꿈치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요거 할 때의 스트레칭이나 운동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문제풀이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측에 잘 생기는 내측 상가염 같은 경우에는 골프 엘보라고 얘기를 하고 외측 상가염 같은 경우에는 테니스 치는 사람들이 테니스 칠 때 이런 식으로 팔을 뻗치는 동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서
테니스 엘보라고 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이제 나올 게 뭐냐면 수근관 증후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팔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팔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팔이 좀 이상하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럼 여기에 뭐가 있냐면 손목 인대가 있잖아요. 여기가 바로 뭐냐면 손목 이렇게 인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손목 같은 거를 많이 사용한 사람들에 한해서 뭐냐면 여기 손에 이렇게 여러 가지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이렇게 여기나 신경이라던가 이런 게 지나가고 그리고 이 신경이 지나가는데 여기 가운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지나가는 신경이 존재를 해요. 그럼 이건 정 가운데를 지나간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우리 정중신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손목을 좀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위 있잖아요. 이걸 갖다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수근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손목을 많이 사용한다 그러면 이렇게 손목인대 같은 것이 눌리게 되거든요. 그럼 이 손목인대가 눌리면서 정중신경을 압박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손 전체가 이렇게 저리고 아프거나 특히 이 엄지손가락에 이렇게 장애가 나타나가지고 물건을 잘 짚지 못하고 떨어뜨리거나 이런 걸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냐면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냐면 손목 관절이 좁아지거나 내부 압력이 증가해서 신경이 자극되는 건데 지금 여기 가운데 지나가는 이 가운데 지나가는 정중신경이 눌리고 압박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여기 정중신경이 압박을 받기 때문에 여기 지나가는 신경이 이렇게 압박을 받기 때문에 여기가 손가락이 저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엄지손가락에 통증이 있기 때문에 여기 엄지손가락의 운동기능장애로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고 젓가락질 같은 거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럴 때 내가 수근관 증후군의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간단한 검사가 있는데 이걸 갖다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팔랭 검사라고 하거든요. 그럼 지금 일부러 여기 있는 여기 손목 부분에 여기를 갖다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압박시켜가지고 여기를 지금 가는 통로를 갖다가 가늘게 지금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압박을 시킨 거니까 이렇게 한 몇 분 정도 유지를 하는 거냐면 1분 정도를 유지했을 때 손가락에 저림 증상이나 통증이 있으면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수근관 증후군을 검사하는 팔랭 검사까지 우리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요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통은 제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근골격계 질환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럼 요통은 이게 허리잖아요. 허리이기 때문에 등 쪽에 있는 허리, 골반 부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이렇게 통증이 번지는 방사통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리로 뻗치는 듯한 이런 통증이 있고요. 다음에 그 부위에 신경이 눌린 부위에서 저린 증상 이라던가 감각 이상이라던가 근력 약화가 있고요. 특히 오래 앉아있을 때 통증이 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급성으로 아파가지고 이렇게 해결되는 것보다 이렇게 만성적인 요통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증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만성 요통의 근골격계 질환자가 증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 요통을 예방하는 그 운동, 스트레칭 운동이 있는데 그 운동을 우리 무슨 운동이라고 하는 거냐면 요통을 예방하는 운동을 무슨 운동이라고 하는 거냐면 윌리엄 운동과 맥켄지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윌리엄 운동이라고 하는 건 어떤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누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누워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누워 있다가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에서 이 두 팔을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려요. 이렇게 두 팔을 위로 올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앉아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상체를 이렇게 앞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상태냐면 이게 발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있고 팔을 갖다가 지금 여기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는 이런 운동을 갖다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우리 윌리엄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지금 허리 부분을 갖다가 강화시키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통을 예방하는 운동으로 뭐가 있냐면 윌리엄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맥켄지 운동이라고 하는 건 이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요번엔 똑바로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엎드려 누워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있는 상체를 갖다가 이렇게 좀 더 올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어떤 상태가 되는 거냐면 이런 상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있고 다음에 여기 이 상체를 지금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팔 있잖아요. 팔로 그 다음에 이 힘을 버텨가지고 지금 이 허리 부분을 갖다가 신전시키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허리를 강화시키는 그 운동에 대해서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요통을 예방하는 운동으로는 윌리엄 운동도 있고 맥켄지 운동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근골격계 질환이 잘 생기는 이유가 무거운 그런 물건을 들어 올릴 때나 그리고 우리가 돌보고 있는 투발이 필요한 요양보호 그 대상자 같은 경우에 체위 변경이나 아니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반복적인 동작을 하면서 이렇게 근골격계 손상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근골격계 손상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이동시키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 문제에 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환자를 이동시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요통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요. 여러분 두 발을 어깨 넓이만큼 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발을 어깨 넓이만큼 벌리는데 이 두 발과 두 발의 사이를 갖다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바닥에 지지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깨 넓이만큼 벌려가지고 이 지지면을 넓혀주는 거예요. 지지면을 넓혀주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허리를 굽혀주는 게 아니고요. 허리는 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있다면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굽혀주는 거죠. 이렇게 두 발은 이렇게 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무게 중심점을 이렇게 낮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허리는 펴야 되는 거고요. 무릎은 굽혀주는 거예요. 무릎은 이렇게 굽혀주는 거죠. 그래서 무릎은 굽혀주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지금 무릎을 굽혔으니까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무게 중심점은 낮추는 거고요. 두 발은 어깨 넓이만큼 넓혀서 바닥에 있는 지지면은 넓혀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리고 물건을 들어 올릴 때 허리를 사용해가지고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게 아니고요. 굽혔던 무릎을 갖다가 피면서 이렇게 들어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들어 올릴 때는 여기서 무릎을 굽혀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굽혔던 무릎을 펴가지고 들어 올리는 거지 허리를 이용해가지고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허리를 사용하지 않고 뭐를 예방하는 방법이냐면 요통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방향을 바꿀 때 내가 서 있는 상태에서 방향을 바꿀 때 허리를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허리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허리 이용하는 게 아니고 발을 움직여가지고 지금 방향을 조절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물체는 멀리 있으면 안 되고요. 최대한 내 몸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움직이려 하는 이 물체나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몸 가까이 위치시켜가지고 들어 올리도록 하고요.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 허리는 피라 그랬죠? 그리고 이 허리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무릎을 굽혀서 무게중심점을 낮췄는데 이 굽혔던 무릎을 피면서 물건을 들어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허리가 아닌 무릎, 이 다리를 펴가지고 물건을 들어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발을 어깨 넓이만큼 벌려서 바닥에 지지면을 넓히고요. 허리는 피고요. 다음에 무릎을 굽혀가지고 무게 중심점 낮추는 거고요. 물건을 들어 올릴 때 허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굽혔던 무릎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이렇게 물건을 들어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방향 바꿀 때 허리로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라 발을 사용해서 방향을 바꾸는 거고요. 내가 들어 올리려고 하는 물체나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내 몸 가까이 있게 해가지고 요통을 예방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통 예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이렇게 근골격계 손상이 있었을 때 초기에 어떤 치료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것도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고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골격계 손상을 입었을 때 손상 받고 난 다음에 24시간이나 72시간 내, 그러니까 이렇게 3일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초기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초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지금 손상을 받았잖아요. 손상을 받았으면 휴식을 취해야지 움직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를 하는 거냐면 휴식을 취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휴식을 취해가지고 더 이상의 손상, 더 이상의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서 일단은 휴식을 취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냉찜질은 해줘야 되는데 이 냉찜질을 해가지고 초기에 이렇게 부종 같은 것도 가라앉히고 통증도 가라앉히는 건데 2시간 간격으로 해주면 괜찮고요. 그리고 우리 냉이든 온이든 사용할 때는 30분 미만으로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0분 미만으로 적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 손상 부위를 압박시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내가 지금 손목에 통증이 있고 손목이 지금 다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기가 다치면 여기가 이렇게 퉁퉁 부어오르게 되잖아요. 그럼 이 손상 부위에 부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상 부위가 이렇게 부어 올랐단 말이에요, 여기가. 그럼 여기를 갖다가 탄력분대로 이렇게 감아가지고 여기를 고정시키고 압박시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기를 갖다가 이 손상 부위에 퉁퉁 부어 있는 여기 부위에 지금 이렇게 부종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부종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압박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압박을 시켜가지고 이 퉁퉁 부은 부종을 이렇게 가라앉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걸 압박시켰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원하지 않는 움직임을 줄여줘가지고 지금 통증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다음에 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늦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종과 통증을 가라앉히는 건데 요거는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심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심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가 우심방이고요. 여기가 뭐냐면 좌심방이거든요. 여기가 좌심방인데 여기를 이렇게 뚝 반으로 나누면 여기 우측이 뭐냐면 여기가 CO2 노폐물이 많은 무슨 혈이냐면 정맥 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 온몸을 돌고 난 그런 피는 심장으로 되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온몸을 도는 피는 심장으로 되돌아가야 되는 건데 우리 온몸을 도는 피는 지금 우심방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 피가 여기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여기를 제가 정맥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으로 우리 온몸을 도는 피가 돌아가는 걸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정맥 기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손상 부위를 올려주면 심장보다 올려주면 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올려주면 이 피가 지금 이 우심방으로 더 잘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상된 부위를 갖다가 심장보다 높여줘가지고 지금 정맥혈의 회기, 정맥혈의 회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심방으로 들어가는 정맥혈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심방으로 들어가게 하는 정맥혈의 회기를 증가시켜서 그러면 이 지금 조직 속에 있는 심장으로 돌려보내니까 거기에 있는 부종을 좀 줄여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아픈 부위를 고정을 하게 되면 그 부위를 고정을 하게 되면 주변 근육이 지지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통증이나 경련 같은 거가 감소가 되겠죠. 그리고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우리 진통제라던가 이렇게 진통제라던가 근육 이완제 같은 거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골격계 손상이 있었을 때 일단은 추가적인 손상을 방지해서 휴식 취해주고 그리고 냉 적용해주고 고정해가지고 이렇게 부어있는 이렇게 압박을 해주는데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를 압박해가지고 부종 가라앉히고 원하지 않는 움직임을 감소시켜주고 심장보다 높여가지고 정맥으로 들어가는 이런 귀환 활량을 높여주고 그리고 아픈 부위 고정해줘가지고 지지하도록 해가지고 주변 부위에 이런 통증을 감소시켜주고
진정시켜주는 거고, 그 다음에 약물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요걸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근골격계 손상이 있는 이런 그 손목이 삐었거나 염자가 있거나 이럴 때는 뭐를 적용해 주는 거냐면 냉을 적용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만성 퇴행성 관절염이라던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만성 관절염에는 냉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온을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삔 거 같은 그런 근골격계 손상에는 냉을 적용하고 만성 관절염에는 온을 적용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 3일 정도의 급성기가 지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3일 정도의 급성기가 지나면 우리 급성기 때는 냉을 적용했잖아요. 그럼 급성기가 지나면 우리 물리치료라던가 운동치료를 해준데 이때는 온열치료를 해주는 거죠. 냉이 아니라 온수포나 적외선 같은 거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견인요법이라던가 전기강선치료 같은 거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통증이 심하다고 할 때 스테로이드 주사 놓기도 하는데요. 스테로이드 주사를 너무 많이 맞게 되면 이게 쉽게 건이 약화돼서 파열되기 때문에 너무 의존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증상이 악화되거나 장애가 생기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의사와 상의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골격계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해주는 스트레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까 우리 요통일 때 윌리엄 운동이나 맥켄지 운동 봤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뭐가 되는 거냐면 스트레칭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 스트레칭을 왜 해주는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여러분. 그럼 운동을 하기 전이나 아니면 작업을 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통해서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뭐를 예방하는 거냐면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고요. 몸을 스트레칭 시켜주면 몸을 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연성을 증진시켜서 운동의 범위를 넓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운동신경을 촉진해가지고 빠른 운동에 이렇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그리고 근육을 갖다가 지금 펴주는 거니까 펴고 해가지고 이렇게 혈액순환 촉진하고, 그리고 스트레칭을 통해서 본인의 기분 전환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몸이 찌부두하고 뻐근할 때 스트레칭 해주면 좋은 거고요. 다음에 작업을 하기 전이나 아니면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시작 전후에 해줘도 되는 거고, 오래 앉아 있거나 오래 서 있거나 할 때 이렇게 틈틈이 스트레칭을 통해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스트레칭 시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서는 좀 숫자가 많이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스트레칭 할 때 같은 동작이잖아요. 그럼 이 같은 동작은 5 내지 10회 반복을 하고요. 이 동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10 내지 15초 유지해 주고요. 그리고 이 동작과 동작 사이에는 5 내지 10초 정도 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오세요, 여러분. 그러면 같은 동작이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칭을 할 때 이 같은 동작은 5 내지 10초 정도 이렇게 반복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동작을 반복을 해주는데 이거는 10 내지 15초 이 동작을 유지해 줘야 돼요. 그리고 동작과 동작 사이 있잖아요. 동작과 동작 사이에는 다시 5 내지 10초 정도 쉬어줘야 된다고 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동작은 5 내지 10초 정도 반복을 하고 그 자세는 10 내지 15초 유지해 주고 사이사이는 5 내지 10초 정도 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 헷갈리지 마시고 잘 봐두세요, 여러분. 반복은 5 내지 10회, 다음에 유지는 10 내지 15초, 다음에 중간중간은 5 내지 10초 정도 쉰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천천히 하고요. 다음에 통증을 느끼지 않을 때까지 이렇게 통증을 느끼지 않게 하는 거고요. 다음에 상하 좌우 균형 있게 하고 호흡은 편안하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5 내지 10회 정도 이렇게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요양보호사가 근무를 하면서 잘 생기는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감염성 질환이 있는데요. 감염성 질환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뭐냐면 감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감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전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감염 질환이 예전에 전염성 질환이 지금 감염성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결핵 있고요. 그리고 뭐 있냐면 독감 같은 거 있고요. 그죠? 다음에 뭐 있냐면 노로바이러스 감염 있거든요. 노로바이러스. 장염 같은 거 있고요. 다음에 또 뭐 있냐면 옴이라는 것도 있고 다음에 뭐가 있냐면 머릿니 같은 게 이렇게 감염되는 질환을 전염되는 질환, 감염되는 질환을 감염질환, 감염성 질환이라고 하는데 결핵에 대해서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핵은 결핵균이에요. 결핵균, 세균으로 지금 감염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감염은 어떻게 감염이 되는 거냐면요. 결핵은 호흡기 감염이 되는 거잖아요. 호흡기 감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호흡기 감염이 돼서 결핵 환자의 기침이라던가 이런 재채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통해서 감염이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공기 중에 떠 있다가 다른 사람이 이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갖다 무슨 감염이냐면 공기 감염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환자의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서 직접 감염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공기 중에 떠다녔다가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기를 통한 결핵균 감염이 되고 대부분 폐결핵으로 발병한다고 하는데 결핵균은 어디에도 다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요. 장에서도 장결핵도 일으킬 수 있고 난소결핵도 일으킬 수 있고 여러 가지 다 인체의 어느 장기에나 다 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데 결핵균의 특성이 공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산소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폐 양쪽에 폐 있잖아요. 폐에는 뭐가 있죠, 여러분? 우리 호흡을 통해서 뭐가 들어오나요, 여러분? 산소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호흡을 통해서 뭐가 들어오는 거냐면 산소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폐에는 산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핵균이 산소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결핵은 거의 폐에 잘 생겨서 우리 폐결핵이라고 얘기를 하고 폐결핵으로 주로 발병을 하게 되죠. 그래서 2주 이상의 기침이나 피가 섞인 가래나 호흡곤란 이런 증상이 나오면 이게 폐결핵을 좀 의심하셔야 되거든요. 2주 이상의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폐결핵을 의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결핵균이 다 들어왔다고 해서 결핵이 발병되는 게 아니고요.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발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면역력이 강하고 건강하면 결핵균이 침입한다 하더라도 발병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내 건강을 증진시켜주고 그다음에 면역력을 증진시켜주면 결핵에 걸리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핵을 예방하기 위해서 술과 흡연은 금하고 면역력을 강하게 유지시켜줘야겠죠. 그리고 결핵에 걸린 대상자랑 내가 접촉을 한다. 그러면 병원 또는 보건소를 방문해가지고 결핵에 걸렸는지 검사 받아야 되는 건데요. 결핵에 걸린 대상자랑 접촉했을 때 바로 가게 되면 초기 감염은 잘 이렇게 발견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가서 이렇게 검사를 하시면 되는 거냐면요. 대상자랑 접촉했을 때 접촉한 지 2주나 한 1개월 이후 1개월 후에 병원이나 보건소에 가가지고 어떤 검사 받으면 되는 거냐면요. 여러분 우리 흉부 엑스레이 검사, 흉부 X선 검사를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결핵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요. 결핵은 2주 이상의 이런 증상이 있으면 기침이나 이런 증상이 있으면 결핵 의심하는 거고요. 다음에 호흡기 감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나 기침, 재채기를 통해서 공기 중에 결핵균이 섞여 있다가 그게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결핵이 의심되는 환자를 돌볼 때 그 환자를 나한테 그 호흡기 감염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마스크 같은 보호 장구 같은 거 착용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핵에 걸린 대상자가 사용하는 물건을 함께 쓰는 건 괜찮거든요.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 거지 물건을 통해서 감염되는 게 아니거든요. 단서는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물건에 환자의 재채기나 객단 같은 게 묻지 않은 그런 물건을 갖다가 사용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다음에 결핵균 같은 경우는 생명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건조한 상태에서도 잘 살고 산이나 알칼리 같은 상태에도 잘
잘 사는데 대신 자외선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외선을 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결핵균이 살균이 돼요. 그래서 결핵균 환자, 직사광선, 이 직사광선 자외선을 쏘게 되면 수분 내에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핵 환자의 의류나 침구 같은 경우에는 햇빛에 쏘여주는 무슨 소독을 하면 좋냐면 일광 소독을 하게 되면 결핵균이 살균되고 사멸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핵 환자나 의류나 침구는 햇빛에 쏘여주는 일광 소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핵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에 감염성 질환, 요양보호사한테 잘 생기는 감염성 질환 두 번째인 뭘 살펴보도록 하겠냐면 독감,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독감은 감기가 아니죠. 감기보다는 훨씬 더 심한 거를 독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거라서 이걸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인플루엔자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독감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매년 1회 예방접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1회 독감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건데 환절기 이전에 미리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절기 이전에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매년 1회 맞아가지고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병이 회복된 다음에 회복될 쯤에 다시 이런 게 생기면 폐렴이 이게 합병증으로 폐렴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이 회복될 쯤에 또 이런 그 독감 증상 같은 게 나타나면 폐렴이 생겼을 수도 있으니까 병원에 가서 진료받아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독감에 걸린 지금 인플루엔자 독감에 걸린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며칠을 쉬어줘야 되는 거냐면 일주일 정도는 쉬어줘가지고 대상자나 다른 사람한테 감염시키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감에 걸리면 요양보호사는 일주일 정도 근무를 하지 않고 쉬어서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노로바이러스 장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노로바이러스 장염이잖아요. 그럼 노로바이러스는 전파가 굉장히 잘 돼요. 전파가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이게 감염이 되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로바이러스 장염에 걸린 이 요양보호사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2, 3일 정도 업무 중단해야 돼요. 그래서 독감에 걸리면 일주일 중단해야 되는 거고요. 노로바이러스 장염에 걸리면 2, 3일 중단하셔야 돼요. 중단하고 다시 복귀했잖아요. 복귀했다 하더라도 2, 3일 정도는 음식에 조리에 참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노로바이러스 장염하면 2, 3일 꼭 애워두시고요. 독감하면 일주일 애워두셔야 돼요. 독감은 일주일간 중단, 다음에 노로바이러스 장염은 2, 3일 중단, 업무에 복귀했다 하더라도 조리에 2, 3일간 참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로바이러스 장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옴은 옴 진드기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요. 우리 피부가 있으면 이게 피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피부가 있으면 맨 위를 표피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표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진피층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여기를 갖다가 피하 조직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피부의 층이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이런 층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표피층 바로 위에 이렇게 여기 표피 바로 위에 있는 걸 갖다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각질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 옴 진드기가 이 각질층 밑에 이렇게 들어가서 있으면서 살면서 밤에 알을 까요. 밤에 알을 까고 그게 이 알이 성충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가려움증을 유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가렵거든요. 그래서 그걸 긁으면 손톱에 그 성충이 껴가지고 그 동거 가족이나 요양보호사까지 감염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옴에 걸린 대상자가 한 명이 있으면 무조건 동거 가족도 같이 치료해야 되는 거거든요. 요양보호사도 같이 치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옴의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이 대상자의 옆에 있는 동거 가족이라던가 대상자와 접촉했던 요양보호사는 반드시 같이 치료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옴 진드기에 발생하고요. 감염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동시 치료를 해야 돼요. 가족이라던가 요양보호사가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같이 치료해야 되고요. 다음에 심한 가려움증을 이렇게 유발을 하기 때문에 이게 옴에 의한
애매한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알러지가 생겼나 이럴 생각을 해가지고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심한 가려움증이 있다 그러면 참지 말고 병원에 방문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거 가족이라던가 요양보호사 동시에 치료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옴 환자가 이렇게 입었던 그런 의류나 침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이 의류나 침구는 따뜻한 물에 삶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물에 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물, 저희가 뜨거운 물. 이런 뜨거운 물에 삶거나 이렇게 빨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다림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렇게 병원을 방문하면 옴에 바르는 그 연고를 주거든요. 그럼 이 연고 도포하면 낫거든요. 그래서 이 연고를 어떻게 바르고, 그러니까 저녁에 이 옴 진드기 활동이 굉장히 많거든요. 밤에 이렇게 알을 가요, 새벽에.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 바르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 연고를 씻어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방받은 이 연고를 목에서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골고루 저녁에 바르고 아침에 일어나서 씻어내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어떤 거에 대해서 살펴보냐면 머리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머리니는 머리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있는 이 두피, 머리카락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암컷이 석회를 생산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머리니 생기면 이렇게 머리 이렇게 보면 하얗게 석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석회를 생산하게 돼서 감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 머리를 접촉해서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 머리니가 있는 사람의 그가 사용했던 침구류라던가 머리빗이라던가 아니면 수건이라던가 모자라던가 그런 거를 갖다가 같이 사용했을 때 이렇게 옮겨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병원에 가거나 아니면 약국 같은 거에서 살충 성분이 포함된 이런 샴푸로 치료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샴푸로 감으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처방된 치료로 머리를 자주 감는 거죠. 자주 감고 그 다음에 감염자의 베개나 모자를 갖다가 뜨거운 물에 세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아까 옴 환자의 그 의류도 뜨거운 물로 세탁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니가 있는 사람의 그 대상자의 그 베개나 모자 같은 것도 뜨거운 물에 세탁하고 건조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게 바닥에 떨어져 있다가 재감염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이 같은 거에 이렇게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런 감염성 질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요양보호사가 감염성 질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기관 차원에서 해줘야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관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적절한 보호장구를 요양보호사한테 지급해줘야 되는 거고요.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 환절기 이전에 10월이나 12월에 반드시 여기 독감 예방접종 하도록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해주고 이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양보호사에게 교육을 시켜줘야겠죠. 다음에 요양보호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요. 감염된 대상자랑 내가 접촉해야 돼요. 그럼 접촉을 하면 안 되겠지만 접촉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반드시 보호장구 착용해야 되겠죠. 마스크나 장갑 같은 보호장구 착용하고요. 만약에 요양보호사가 임신한 상태다 그러면 감염성 질환을 가진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 게 좋은 거고요.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중요하고 경제적인 방법으로는 뭐냐면 손을 자주 씻는 게 가장 확실하고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경제적인 그런 예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양보호사 자신이 철저한 개인 위생하고 적절한 소독을 해가지고 이런 감염성 질환, 직업성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여러분 요양보호사가 직업성 질환으로 생기는 근골격계 질환과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풀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